비즈니스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서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뭐 기본적으로 정보를 빛의 속도로 보내는 변화고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입니다. 이 큰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비즈니스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들의 큰 파도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닷컴의 열풍을 일으켰던 웹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맥이라고 하는 용어를 잠시 버즈워드가 있었어요. 스마트 기술이죠. 스마트 모바일 어널틱스 앤 클라우드를 줄여서 한 거고요. 이 모바일 그것도 쓰기 쉬운 스마트 모바일 거기에다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 어널리틱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저장은 전부 클라우드 상으로 하면 것 때문에 비용을 내리고 이런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빔이라는 뭐 유행어도 있었어요. 블록체인하고 이커머스하고 AI하고 모바일이 되게 중요하다. 뭐 그래서 그랬고 이런 것들을 다 묶여서 최근에 뭐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도 대부분 디지털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커스터머를 하고 서로 인터랙트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랙션을 하는 기간이나 빈도나 깊이가 점점 확대됐다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인포메이션 단지 인터넷에서는 어떤 정보를 찾고 의사결정을 더 좋게 하는 정보 검색 기능 정도의 그걸 넘어서 고객하고 파트너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미디어 그 다음에 물건을 팔고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비즈니스 채널 또는 그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시장, 플랫폼 이런 개념이 있고요. 또 기업이 어떤 자원을 공급받고 하는 큰 생태계 네트워크 오브 파트너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생태계의 관점으로 그 스코프를 점점 확대해 가면서 발전해 왔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볼 때 여러분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정보 검색 능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파트너와 커스터머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그걸 통해서 물건을 어떻게 전하고 다르게 팔고 사는지 그리고 그 플랫폼을 어떻게 확장해 가면서 힘을 축적해 가는지 그리고 그 바뀐 생태계에서 어떤 능력과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의 변화들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고요. 그래서 도식적으로 보시면 어느 기업이나 그 생태계 내에서 시장이 있는 거고요. 그 시장 외에 기업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안에는 여러분이 구성이 되는 자산들이 있고 그 의사결정을 하는 룰하고 프로세스가 들어있죠. 그 후에 프로덕트하고 서비스를 구성을 해서 고객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게 공급자가 되든 구매자가 되든 인터랙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머릿속에 넣고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이것들을 바꾸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내부의 기능들이나 자산의 구성이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내부에 하던 걸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하든지 외부에서 아웃소싱 하던 걸 내부에서 하게 되든지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조직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요즘에 이제 재택근무 많이 하게 되면 재택근무하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할 때는 사무실에서 다 모일 때하고 똑같은 조직 구조를 가져야 되나? 똑같은 매니지먼트 스킴을 가져가야 되나? 달라야 되나? 뭐 이런 거고요. 전에는 채용을 어떻게 했는데 인재들을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전에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데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래서 자원의 조달과 활용 방법은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요새 유행하고 있는 공유경제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들을 활용하는 방법, 소유하는 방법을 바꾸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환경은 어떻게 바꾸고 있고 문화는 바뀌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쭉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기업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까 각 레이어별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품에 피지컬 상품이나 매뉴얼 서비스만 팔던 것을 디지털 프로덕트나 디지털 서비스를 파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프로덕트하고 피지컬 프로덕트를 같이 팔고 또는 아예 디지털 프로덕트만 파는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뭐 정보를 팔고 요새 미국에서 대선 후보로 많이 나와서 관심을 잠깐 반짝 풀었던 어마어마한 자기 돈으로 몇 천억을 정치 광고에 쏟아부었던 블룸버그 같은 사람이 세계 4대 부호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이 파이낸셜 정보를 팔아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하나만 팔았어도 저렇게 세계적인 손꼽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된다는 것들이 발로 이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시민들이 금융의 고객이 되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정보를 파는 게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 뭐 여러분 너무 많고요. 그런가 하면 MP3 뮤직이나 우리 요새 K-팝 같은 것들 다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화돼서 고객들한테 팔죠.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정보도 아닌데 디지털 서비스를 파는 회사들이 요즘 너무 많은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메신저, SNS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프로덕트이고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래서 디지털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하는 프로세스가 매뉴얼로 하던 것을 이 디지털 기술과 더불어 같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IT하고 휴먼하고 디비전 오브 레이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게 되고 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옛날에는 EDI라고 그랬고 ERP라고 그랬고 CRM이라고 그랬고 요즘에 유행어는 이제 프로세스 쪽을 혁신을 해가면서 자동화 쪽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RPA,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사람이 하느냐,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하느냐. 그래서 지금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이 많아지면 이 중에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들이 의사결정을 많이 하죠. 물건을 사는데 옆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A 사지 말고 B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 이런 게 샷봇이고요. 특히 이 샷봇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사실은 그 주식시장이죠. 여러분이 이 공부하는 동안에도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매 주문을 내라. 그 다음에 매수 주문을 내라 하는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 매매 매도라고 그러는데 그건 바로 증권
사이에 소프트웨어의 에이전트가 있어서 여러분이 증시의 상황을 보고 스스로 매도 매수 주문을 내기 어려운 상황 때 이 에이전트가 의사결정을 해서 지금 매도 매수 주문을 내는 거죠. 이런 것도 의사결정을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로 대체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베이에서 물건을 잘 사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매를 통해서 온라인 경매는 되게 기간이 길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비딩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노트북을 하나 조금 싸게 사고 싶어서 이베이에서 비딩을 하면 어디 초등학생하고 계속 1,000원짜리 10,000원 놓고 계속 비딩을 올려가면서 막 3일 나흘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옥션을 싫어할 것 같으니까 소프트웨어한테 야, 내가 10만 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0원씩 올릴 테니까, 그렇지만 100만 원 이상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상한은 100만 원이고 10만 원서부터 10,000원씩 올려가면서 나보다 높은 금액 있으면 네가 알아서 10,000원 올려서 계속 비딩해. 그래서 사람 대신 계속 비딩을 해줘가지고 물건을 사주는 게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프락시 비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에서 사람을 대체하고, 요새 콜센터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자동화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나 전화를 누르면 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챗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말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의 휴먼을 디지털 에이전트가 대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의 큰 변화는 사실은 그전에는 물건을 팔려면 오프라인에 반드시 상점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간 게 이커머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간을 디지털화한 거죠. 이게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신규 사업도 이렇게 기획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막 IBM하고 합작회사도 만들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IBM하고 합작해서 만들었을 때 자본금이 60억이었는데요. 그게 87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PC를 팔기 위해서 합작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걸 팔으려면 5대 도시에 교육장하고 전시장이 필요했는데 전세자금으로 한 45억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게 뭘 뜻하냐면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아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금융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용기를 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60년대 지금의 재벌들이 벤처 사업가로 사업계를 잡은 이후로 사실은 사업을 거의 못하고 새로운 사업가가 나오지 못하다가 90년대 닷컴이 됐을 때 새로운 사업가가 어마어마하게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사이버 부동산 때문에 일반 부동산에 없이도 물건을 팔 수 있는 새로운 사이버 부동산이라고 하는 디지털 부동산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부가 이렇게 상품과 서비스의 구성이 바뀌고, 자산이 바뀌고, 그리고, 프로세스가 바뀌고 이러면서 내부의 기업들 디지털화가 돼 있고, 그러면서 프로세스나 에이전트들이 디지털 쪽이 더 많아지면
우리 실제 인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구성이 또 바뀌게 되고, 이 피지컬 프로덕트 주위에 디지털 서비스를 잘 감싸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 서비스에서 디지털화가 많이 바뀌고, 공간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쓰면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할 거냐. 그래서 현대의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전하고 달리 왜 우리가 MIS라는 거 또는 IT 또는 비즈니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냐 하면 바로 기업을 구성하는 요소가 피지컬하고 디지털이 다 두 스택이 있고 여러분 그거를 자유롭게 새롭게 컴바인하면서 그냥 최고 좋은 조합이 뭔가 프로덕트 서비스에서 무슨 피지컬 프로덕트하고 디지털 프로덕트를 섞을 건가, 프로세스는 어디까지 자동화할 건가, 뭘 사람이 하고 뭐는 인공지능한테 챗봇한테 맡길 것인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은 어떻게 컴바인할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전에보다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을 디지털이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뀐 구성을 가지고 고객하고 어떻게 온라인 채널 또는 디지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 비즈니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에서 주요한 관심이 되는 거죠. 인터랙션을. 물론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자원을 우리가 새로 확보하게 하고 내놓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를 확보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도 바뀐다. 그리고 그 인더스트리 구조도 확 바뀌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는 전략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그 디지털 기술이 기업을 어떻게 바꾸고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이 기업을 바꾸는 모습을 어떻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가를 한번 보면 여러분 세대 중에 혹시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IT 경영을 하는 학생들 중에 좀 나이가 있는 학생들은 다 기억을 할 텐데요. 이게 1768년에 만들어져서 1990년대 후반까지는 그냥 백과사전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250년이 된 회사죠. 이거를 제가 어렸을 때 말끔하게 차려입은 대졸사원들이 방판을 했어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아줌마들한테 이거 한 개씩 사면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에서 1,600불에 팔렸거든요. 당시에 PC 가격에 준하는 가격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었냐면 이걸 한 길 팔리면 세일즈맨들한테 600불의 리베이트가 주어졌었어요. 여러분 이게 자동차 한 대 팔아도 요새 영업사원들한테 500불 이렇게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2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엔카르타라고 하는 작은 백과사전 회사를 인수하더니 이걸 디지타이즈를 해가지고 CD에다 넣어가지고 49불 95센트에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엔카르타는 어떻게 대응했어야 될까요? 디지타이즈를 해가지고 우리도 50불에 팔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4, 5년 동안 아무 의사결정을 못 했거든요. 우선 영업사원들이 큰일이 난 거죠. 기존의 영업사원들이 50불짜리가 되면 방판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진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300년 동안 이렇게 200년 이상 이걸 팔아왔고 잘해왔기 때문에 저 싸구려 엔카르타를 흉내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온갖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카르타는 저게 브랜드 파워가 없기 때문에 콘텐츠가 퀄리티가 못 따라온다 하는 얘기도 했었고요. 더 재미난 거는 야, 백과사전을 누가 그걸 읽으려고 사냐? 집에 서재에다 쭉 꽂아놓고 폼 잡으려고 쓰는 건데 누가 CD를 사서 서재에다가 꼽냐? 그 지금 중산층들의 서재를 뭐로 채울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다 없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4년 후에야 디지털 CD를 내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주 오만해서 200불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안 팔리죠. 안 팔려가지고 99년이 되니까 백화사전 브리테니카 백화사전 매출이 피크 시점에 비해서 20%밖에 안 남아나서 80%가 없어졌고 지금은 독자 회사로 생존하기를 포기하고 이게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프레스의 학교 출판사에 도네이션이 돼서 그냥 이름만 명색이 유지되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보시면 온라인에 있죠. 근데 이때 재미난 게 이런 겁니다. 그 엔카르타 때문에 망했을까? 물론 엔카르타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 브리테니카 사전을 왜 샀을까 하는 건데요. 대개는 이제 아버지들이 보너스 받고 같으면 교육 투자로 사줬거든요. 그래서 근데 PC도 교육용 기자재잖아요. 그래 자녀들한테 물어요. 뭐 사줄까? 아빠 돈이 있는데 한 2,000불 원 위해서 쓸 거야. 그럼 백화사전 사줄래? PC 사줄래? 그러면 애들이 뭘 원했을까요? PC를 원하죠. 그 게임기잖아요. 그리고 이 PC 장사들 하는 셀러들이 다 거기에 PC 사면 사은품으로 엔카르타 CD를 무료로 끼워줬어요. 50불짜리 사은품인 거죠. 그러니까 아빠 이거 PC 사면 백과사전도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애들은 그 PC 사전에 있는 백과사전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백과사전에 있는 거 숙제하려고 그러면 베껴야 되는데 PC 속에 있는 엔카르타 디지털이 된 거는 그냥 컷 앤 페이스트 하면 되잖아요. 그림도 다 컷 앤 페이스트 할 수 있고. 근데 실제 애들이 갖고 싶은 건 게임기죠. 그래서 사실은 PC 때문에 망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상품이 나오면 반드시 지금의 경쟁 상품이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사는 이유가 비슷한 거죠. 교육용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근데 훨씬 실제 의사결정자들한테 매력적인 경쟁 상품이 PC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프로덕트가 나오면 경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는 거고요. 온라인으로 팔는 그리고 그 플랫폼을 실제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으로 옮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는 예는 우리가 이제 아마존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어요. 아마존은 지금 당연히 기업 가치가 유통 채널 중에 제일 크죠. 저기는 2017년이어가지고 약 500조 정도의 기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1000조가 넘어가는 그 2017년에 비해서도 거의 2배의 기업 가치가 커져 있습니다. 물론 월마트이 훨씬 전에 시작한 유통 회사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유통 채널을 어떤 다양한 걸 활용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가 이제 제일 이제 비싼 채널이 뭐겠어요? 직영 영업사원이 뭐 방문하면서 파는 거겠죠. 아니면 이제 전문점들, 밸류 에디드 리세일러가 있거나 또는 이제 이마트나 뭐 월마트나 코스코 같은 디스트리뷰터를 써가지고 사실은 이제 미국에는 이제 월마트의 계열사 중에 샘즈 클럽이라고 있죠. 그게 이제 기업들한테 물건을 주는
유통 디스트리뷰터인데 그걸 통해서 또 월마트를 통해서 리테일을 하고 홀세일로 가고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콜센터나 TV, 홈쇼핑 채널 같은 텔레마케팅 채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채널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것들이 비싼 채널이죠. 그 비싼 채널이 뭐냐면 많은 고객을 상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객에 도달하는 비용이 싸다. 그러니까 도달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고객이 지금 무슨 생각할까 보고 고객을 꼬시는데 유리한 거는 왼쪽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고객을 설득하는 능력,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얼마나 윤택한 정보를 주느냐, 풍부한 정보를 주냐. 그래서 정보의 풍부성, 윤택성, 그래서 information richness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은 가서 하면서 막 이 사람 표정을 읽어가지고 그때 말을 바꿔가면서 설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TV나 홈쇼핑에서는 고객의 반응을 모르니까 일방적인 얘기를 하게 되지만 많은 사람 한꺼번에 몇 천만 명, 몇 백만 명을 보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인포메이션 리치니스하고 채널 리치가 서로 상충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온라인 채널은 독특한 채널이에요. 온라인 채널은 URL만 잘 알 수 있으면 이 텔레마케팅이나 신문 광고처럼 광범위한 고객을 정달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TV나 이런 데는 우리가 30초 광고하기에도 너무 비싸고 신문에도 조선일보 일면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죠. 그렇지만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에 이미지만 강하게 알려주고 그런 광고를 하는데 웹은 고객이 들어와서 머물러 있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윤택성도 높고 도달성도 높은 전통적인 채널의 그 트레이드오프가 깨진 채널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이 기존 채널보다 유리하면서 고객이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온라인 채널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고객을 잘 설득하는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설득하려는 쪽이 있고 또 광범위하게 도달하는 URL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죠. 우리가 키워드 광고 같은 것들이 고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공간을 온라인 채널은 물리적인 부동산이 없는 가상적인 공간에서 파는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지역적인 고객의 도달에 지역적 또는 시간적인 배리어를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정보에 이제 조금 여기서 이 어떤 채널이 얼마나 고객을 잘 설득하느냐, 설득 능력을 가지고 정보의 윤택성을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절대적인 정보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 심플한 상품이냐, 복잡한 상품이냐는 거는 기능적인 복잡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상품을 고객이 선택을 하는데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 가격에 이 물건을 사는데 나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다. 그럼 이건 심플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가격과 품질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의 정도가 높으냐. 그러면 심플한 거고 그렇지 못하고 주저하면 복잡 상품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품은 탐색을 해보면 검색을 계속 서치를 해보면 품질과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것들은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케이션 가는 거, 해외여행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상품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해외여행 그런데 마치 가봐야 얼마나 좋은 호텔에 재우고 얼마나
관광은 안 시켜주고 맨날 그 모래나 데려가 가지고 기념품 사게 만들고 하는지, 또는 음식점을 얼마나 좋은 데 데려가는지, 뭐 강행군을 시키는지,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해봐야 하는 경험제고요. 수술을 받거나 자동차를 고치는 거는 그 소비를 그런 서비스가 일어나는 시점에도 잘 모르죠. 치료가 되는 거는 훗날 알고 있고, 자동차 고친 것도 몇 달 굴리다가 다시 진짜 고친 건지 못 고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고 하는, 그걸 이제 크리덴스 굿이나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갈수록 고객들이 확신을 갖기 어렵죠. 왜냐하면 정부의 비대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은 이제 PC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램이 뭔지, CPU가 뭔지, 또 저장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PC를 팔으려고 그러면 다 실습을 시켜주고 전시실에 와서 만져보게 하고 교육을 시켜야 팔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PC는 도입 초기에는 무지무지하게 컴플렉스 상품이었죠. 이럴 때는 영업사원들이 옆에서 이제 역할이 커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껌 사고 요새 PC 사는데 누구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가격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대중화되면 컴플렉스 상품에서 심플 상품으로 바뀌게 되죠. 물론 뒤로 갈수록 인포메이션의 비대칭성이 클수록 브랜드 파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를 살 때 작은 회사 거 잘 안 사고 이런 것들이 다 품질에 대한 것들이 브랜드에 반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은 좋은 품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명의를 찾아간다, 병을 고칠 때, 이런 것들은 그 개개인의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보고 품질의 정도를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도록 브랜드 파워가 되게 중요하고 되는 거죠. 이런 고객의 도달을 기존 업체들이 아예 포기한 고객, 그래서 포기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리적으로 너무 멀다든지, 그러니까 unprofitable한 고객한테는 포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내가 있는 상품이 그들한테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경우도 당연히 포기하게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에 있는 고객, 거기 팔러 가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고객의 도달성을, 고객을 만나고 고객을 설득하고 고객한테 물건을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 마케팅 비용을 자꾸 언더에스티메이트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보면 창업자가 와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자금 조달 계획에 잡고 만들어 놓고 나면 고객들이 그냥 자기 거를 못 사줘서 줄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또 정부가 자금을 주면서도 그런 발상을 해요. 그래서 R&D 비용이나 시설 사는 비용 이런 거는 잘 대줘요. 그런데 마케팅 비용은 이게 이제 물리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빌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에 도달하는 비용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인식이 잘 없습니다. 그런 거죠. 뭐, 한때 중국에 관심이 많을 때, 거기 12억 인구야. 그래서 1인당 뭐, 1원짜리를 팔아도 12억 원 아니에요? 지금 10원짜리를 팔면 120억이고, 그리고, 100원짜리를 팔면 1200억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원짜리만 팔아도 이제 1조 2천억이 됩니다. 그런데 100원짜리를 들고 12억 인구를 찾아다니면, 그 비용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고객한테 도달성에 대한 인식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물리적인 도달이 어려웠던 고객이 나를 찾아와서 저절로 주문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 아웃 오브 리치에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서빙을 하지 않는 언서브드 커스터머를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 불만이 많은 고객들을 잘 설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불만이 많은 고객을 우리가 이제 언더서브드 커스터머라고 그러죠. 충분히 잘 서빙을 못했던 커스터머를 잘 설득을 하고 좋은 정보를 줘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면 설득이 된다. 그래서 아웃 오브 리치하고 아웃 오브 리치, 인포메이션 리치니스의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채널로 장점을 보여주고 있던 거죠. 그 예의 이제 대표적인 예로 우리 한번 아마존이 첫 번 성공했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제 기업의 경쟁력 평가하는 마이클 포터의 5C 모델을 보면 이제 여기 컴피티션 모델을 보면 경쟁 회사의 책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이 온라인으로 책을 팔기 전에 아마존이 1994년에 창업이 됐고요. 1995년 연말에 최초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의 효시가 됐던 회사죠. 그래서 보시면 그런데 그 이전에 미국의 책방에 대변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미국에도 책방은 자영업자들이 작게 도시마다 흩어져 있었는데 이 반센 노블이라고 하는 회사가 맥도날드 전략을 채택을 해가지고 똑같은 CI의 거대한 상점을 북미에 캐나다와 미국에 5,000개를 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던 책방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반센 노블스 가보시면 마치 라이브러리처럼 큰 공간에 좋은 커피숍도 들어있고 또 책도 워낙 많고요. 그리고 그래서 가서 뭐 쿠키하고 커피 시켜놓고 책 한 권, 두 권 다 읽고 그냥 나와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런 책방을 깔아놓으면서 동네 독립 서점들이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90년 가서 94년에 이제 3년 반 지나고 그 애리조나로 교수로 갔는데요. 그때도 그 로컬 신문의 큰 뉴스가 이 동네에 100년 넘은 문화유산이 망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시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피켓 들고 반센 노블스 규탄하는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센 노블스는 완전히 그 책방을 다 장악해가지고 이 천하평청을 한 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책방이 이제 워낙 많은 양을 파니까 당연히 출판사에 비해서 반센 노블스가 바게닝 파워도 크고 바이어들한테도 다른 책방보다 많은 책을 훨씬 좋은 위치에 접근성이 좋으니까 당연히 일로 몰리게 되는 거고요. 책방은 그렇게 마진이 크지 않으니까 여기 이 새로 진입할 인센티브가 잘 없어요. 그리고 이 반센 노블스를 이기려면 미국에 5,000개 이상의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고객들한테 접근성이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소위 이 부동산 비용이 진입 장벽을 크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돼 있어서 독점이 이제 기정사실화 됐었죠. 그런데 웹이 딱 생겨가지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온라인으로 책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변한 건가요? 바로 부동산을 전 세계 북미에 5,000개를 깔아야 된다라고 했던 진입장벽이 사이버 부동산 때문에 한꺼번에 와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사업을 할 때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그랬을 때 기업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면 그 위에다 무슨 상품을 얹을래? 이런 게 생각을 하려면 그 플랫폼이 무슨 플랫폼인가를 생각하고 얼마나 확장성 있는 플랫폼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아마존보다 책을 온라인으로 파는 북스닷컴이거든요. 근데 북스닷컴은 실패했고 아마존닷컴이 성공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북스닷컴은 조그만 책방 하던 사람이 그냥 그 온라인 책방을 하려고 그런 거. 아마존은 제가 그 미국에서 MBA 강의를 할 때 아마존에 스트래티지 담당하는 프레지던트를 수업에 모셔가지고 95년 말에 전자상거래를 개시했고 제가 98년인가를 모셨는데 그 수업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아마존의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학생들한테 물었던 질문은 아마존이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다 학생들은 온라인 북스토어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마존은 베조스는 저 베조스는 첫 번부터 전자상거래 회사,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자기네는 도어투도어로 집에까지 온라인에 주문을 받아서 집에까지 배달해주는 물류 회사다. 상거래 회사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 전략은 뭐냐면 주문을 받아서 빨리 결제하고 빨리 갖다 주는 게 핵심 역량이고, 근데 왜 책을 제일 먼저 팔기 시작을 해서 책방이냐 하면 그 당시에 95년, 96년에는 인터넷 유저가 대부분 대학생들이고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전자상거래에서 사는 걸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런데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물건의 품질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거가 책이죠. 뭐 책은 그냥 교재로 학기 초면 다 학생들이 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커스터머의 구성으로 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사는 거에 비해서 온라인에서 두려운 게 뭐냐면 품질 나쁜 거 가짜 갖다 주고 이런 건데, 그런 염려가 제일 적은 게 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전자상거래에서 첫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책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베조스는 애초부터 책방으로 기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아마존이에요. 온갖 거가 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책방을 했던 북스닷컴은 실패하지만 전자상거래를 잘해야 할 수 있는 코어 컴peten시를 만들었던 아마존은 그 후에다가 이제 책 다음에 공구도 팔고 전자제품도 팔고 그런 혁신들, 다른 상품들을 계속 얹을 수 있었던 것들이 플랫폼을 첫 번부터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춘 코어 컴peten시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런 이제 전자상거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보시면 아마존이 95년 말에 장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본격적인 장사를 1년 동안 한 건 96년부터죠. 그러니까 96년에 보면 제가 아까 5,000개라는데 1,000개인데요. 이 아마존에는 이제 하나의 온라인 상점이고 반센노블스는 1,000개가 넘는 회사인데요. 보시면 96년에는 아마존의 매출액이 1,570만 불이에요. 이게 밀리언 달러죠. 근데 그 반센노블은 25억 불이잖아요. 빌리언 달러니까 단위가 1,000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100배 이상의 200배 이상의 200배 정도의 격차를 갖는, 그러니까 아마존이 아주 작은 회사죠. 그렇지만 그로부터 6년 후에 매출액이 39억 불로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2003년부터 매출액이 역전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96년하고 2002년에 양사의 1인당 매출액을 보시면 96년에 아마존 직원은 256명이었고요. 2002년에는 7,500명입니다. 반센노블스는 2,400명, 24,000명에서 5만 명이 돼 있죠. 그런데 1인당 매출액을 보면 96년에는 1인당 매출액이 6만 1,000불인데 2002년에는 52만 4,000불이 되죠. 그런데 반센은 오프라인에는 그 1인당 매출액이 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불에서 늘지 않죠. 그러니까 2002년에 보면 아마존의 매출액이 1인당 매출액이 5배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어 있는 탓이죠. 그리고 고객들이 그냥 주문하고 자동으로 다 처리해 주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강조할 수 있는 거는 그 디지털 공간으로 옮기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느냐.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진입장벽이 됐던 회사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5포시스 어널리시스에서 5C 어널리시스 봤던 어제까지 진입장벽이 있었던 것들이 오늘 다 와야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거기다가 이제 이북이 들어오면서 또 게임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오프라인에서 파는 책 매출액이고 빨간색이 이제 온라인에서 파는 디지털 북의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도 이 페이퍼 북에서 이북으로 바뀌는 혁신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반센 노블스는 2013년 보면 전기에 대해서 34% 매출액이 줄고 이러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지금 아마존하고는 전혀 경쟁이 안 되는, 여기는 그냥 반센 노블은 그대로 책방이고 아마존은 종합 유통 회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존 사례를 보면 이전에는 반센 노블스는 그 매장 1,000개가 넘는 매장의 그 물리적인 자산, 피지컬 캐피탈이 부동산이 경쟁력이었죠. 그런데 아마존이 그게 없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에서 많이 나타나서 90년대부터 미국에서 많은 제조업들이 제조를 아웃소싱하기 시작했죠. 코카콜라가 바틀링을 자기가 안 하고 한국에 같으면 LG그룹 이런 데다가 넘겼고, 그리고 델 컴퓨터가 생산을 안 하고 박스콘한테 주고, 애플도 그걸 따라하고, 그러면서 이 물리적인 자산을 갖지 않고 기업을 구성하는 이제 무형 자산이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재들이 있고, 휴먼 캐피탈이 있고, 또 일하는 방식의 차이, 이걸 이제 워킹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델 컴퓨터 같이 이 전화 주문으로 받고 디렉트 세일하고 이런 것들은 절차를 바꿔가지고 기존 업체들하고 다른 경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워킹 캐피탈의 차이에 의해서 경쟁을 하고, 그리고 물리적인 자산은 조금 가져가는 쪽에, 그래서 유형자산 중심에서 무형자산 중심으로 바뀌는 거, 이런 현상을 PwC가 90년대 미국에서 큰 변화를 겪어서 이걸 메타캐피탈리즘이다.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쪽으로 자꾸 회사들이 옮긴다. 이것들이 제조업마저도 그렇게 옮겨서
물론 이제 내가 안 가지고 있고 파트너한테 넘기고 자기네는 이제 R&D만 하고 마케팅 전략만 짜고 브랜드 광고를 잘하고 이런 쪽으로 옮겨가서 몸이 가벼운 쪽으로 가는 기업으로 가니까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이런 변화들을 겪었는데 이제 IT가 이런 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요즘 이제 탑 10개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의 탑 보면 전부 물건을 만드는 회사는 여기 애플밖에 없는데 애플도 자기가 안 만들죠. 막 남한테 넘겨주는 회사가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다 플랫폼 회사고 고정자산이 높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메타캐피탈리제이션의 한 심화, 디지털 기술은 그렇게 기업들의 자산 구조를 바꾸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IT가 있기 때문에 오버시스에다가 우리가 아웃소싱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비즈니스마들이 피지컬 캐피탈이 없는 걸로 디자인을 하는 아마존 같은 모습도 있고 애플처럼 생산을 전부 박스콘한테 넘겨주는 것도 생산 현장을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 해외 공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북경이나 인도 첸나이 같은 데 가면 아주 훌륭한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잘 돼서 그런데 옛날에도 꽤 오래전에도 2000년 초에도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헤드쿼터에서 전 세계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위성 새틀라이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공장에 그렇게 숙련된 기술자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공장의 어느 지역에 장애가 생기면 로컬에 있는 직원이 이게 방송 카메라를 들고 기계 앞에 이렇게 가면 이 양재동에 있는 기술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고쳐서 대응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 네트워크가 해외 공장 같은 것들을 본사에서 다 컨트롤하고 해외 공장을 놓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제는 세상은 크게 우리 비즈니스 관점에서 또는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의 상태를 인간이 기록한 게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기업에 어디서 밸류가 창출되는가를 다 바꾸고 있다. 옛날에는 현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져야 밸류가 창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프론트 오피스라고 그러고 그 물질과 에너지의 변화를 기록한 장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를 백오피스 후선 기능이라고 봤죠. 근데 지금은 정보가 물질과 에너지를 다 컨트롤하고 기획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카오 택시나 우버 또는 구글 맵을 위해서 택시를 부르면, 우버를 부르면 택시가 오잖아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머티리얼을 움직이고 그 안에 에너지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 오피스하고 백 오피스의 중요성이 리버스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인포메이션이 머티리얼과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세상으로 왔고 그 두 개의 움직임 사이의 격차를 점점 좁혀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만나고 활용하는 시간에 웨이스트가 많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정보가 물질과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시대로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가 리버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책이 더 이코노믹스 오브 어텐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몇 년 전에 나와서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고요. 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냐 그랬을 때 어떤 지금 기존에 있던 이건 이제 미국의 우체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를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정부 쪽에서 우편을 담당하는 정부 쪽에서 컨설팅 보고서를 쓴 걸 보면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 하는 건 이제 쉬운 방법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운 레비뉴 제너레이션한 서비스를 애드한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는데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해서 더 강화시키냐, 이런 노력을 이제 차례로 하는데, 더 이제, 어느는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센노블이 독점을 하고 있던 책 유통시장을 아마존이 들어와서 완전히 와해시키잖아요. 그리고 월마트하고 K마트이 장악하던 유통시장을 아마존이 들어와서 확 다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구조의 와해 또는 재편성, 이걸 이제 디스럽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최종 목표는 나한테 유리한 산업구조 변화까지를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꾸 로어 레벨의 자동화나 한두 개의 사업을 확장하는 영역을 가지고 자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이노베이션, 임프루브먼트고, 더 궁극적으로 보면 나한테 유리하게 산업 구조, 내가 새로운 산업의 구조 안에서 승자가 되는 정도의 와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우체국은 첫번에 편지 전해주던 거였는데 지금은 택배회사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고 에이전트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찌라시 많이 돌려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아무도 편지를 손으로 쓰는 편지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편이 줄어들 것 같지만 우체국이 서바이벌 하는 것은 택배회사가 돼버렸고, 광고성 기업의 광고 머티리얼을 전해주는 애드 에이전시가 되면서 서바이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기업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디지털 옵션을 줬는지, 그리고 그것이 경쟁 구도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